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촌 지역의 병원이 부족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도시에 비해 고령화가 심각해 의료 서비스 확충이 시급하지만 여의치 못한 상황인데요. 네, 이에 정부와 여당이 농촌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계 파업에 대한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농촌 의료 여건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단위 시군 주민 중 자동차로 20분 안에 응급실에 도착 가능한 의료 서비스 권역에 살고 있는 주민은 57.4%에 불과했습니다. 특광역시 주민 95.8%가 이 같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농촌의 병원 접근성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걸어서 1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사는 인구 비율이 1%도 안 되는 시군이 29개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농 간 심각하게 벌어진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촌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역 책임 의료기관들이 조금 더 많아지게,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확충이 의료시설만을 확충이 아니라 그런 접근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은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에 정부와 여당은 도농 간 의료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총 4,000명 늘리고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공의대 설립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할 때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당정의 대책에 반대하고 나서며 정책 추진에 난항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6일부터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에 나서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공의들은 전체 50% 이상이 집단 휴진에 참여하고 있고 전국 의료기관의 휴진율은 27일 기준 약 5.8% 수준입니다. 의료계와 정부 사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의료계 파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발표해 의료계의 파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며 의료계가 농촌 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뒤로한 채 정부 대책을 반대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공백을 일부나마 해소하려면 공공의료 인프라 및 인력 확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면서 이를 위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농촌 지역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의료계에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의 고질적인 의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책 모색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정부가 전국 빈집의 거래망을 구축해서 점점 공동화되는 농어촌에 청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농촌에 방치돼 있던 빈집이 최신식 펜션으로 바뀌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인구 구조 변화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 조사 결과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인구 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더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구 구조 변화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잠재 성장률 하락 등 경제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라며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착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는데 여기서 나온 대책이 지역 공동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정부는 지역 공동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농어촌의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의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까지 한국감정원 주관으로 빈집 정보체계, 한국국토정보공사 주관으로 빈집 거래망 체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빈집을 소유자에게 매칭해주고 최적의 정비 방안을 찾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농어촌에 방치돼 있던 빈집이 최신식 고급 펜션으로 단장하고 손님을 맞는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 중심으로 빈집이 늘어나면서 주거 환경 저하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빈집 실태 파악에 착수하고 빈집 소유주의 빈집 활용을 유도하는 한편 지자체에 대한 빈집 정비 인센티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혜택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빈집 소유자가 빈집 또는 부속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매도하면 양도세율을 10%포인트 경감할 방침입니다. 반면 장기간 방치해서 붕괴나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빈집에 대해선 철거 명령을 내리고 위반한 소유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부는 또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 무인화 농업 생산 시범단지를 만들고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운영 등 비대면 농산물 유통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또 청년들이 농업 분야에 창업할 수 있도록 농촌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술 교육 과정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벌일 방침입니다. 아울러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그린바이오 융복합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푸드 플랜을 수립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고령자 친화적 교통 환경을 만들고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교통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그린 청사진으로 날로 인구가 줄어만 가는 농어촌에 앞으로 청년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삶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 재난 지역의 통신요금을 감면하고 주택 농경지 복구에 필요한 지적 측량 수수료도 감면하기로 했는데요. 시름에 잠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권소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특별 재난 지역을 대상으로 통신 요금 감면 등 각종 지원 방안이 추진됩니다. 먼저 특별 재난 지역 피해 가구의 휴대전화 대표 1개 회선에 대해 12,500원의 통신 요금을 감면합니다. 한 가구당 1명은 12,5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시내 전화, 인터넷 전화 월정액은 100% 전액 감면하고 초고속 인터넷 월정액 요금도 절반을 감면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함께 특별 재난 지역의 무선국 전파 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전기 통신을 포함해 병원 등 시설의 간이 무선국이 주요 대상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IPTV나 케이블 TV 등 유료방송 서비스는 절반 이상의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감면율을 정해 한 달치 요금을 감면할 예정입니다. 한편 집중호우에 파손된 주택이나 호우에 휩쓸린 농경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재해로 파손된 주택, 시설물의 개축이나 농경지 경계 복구를 위해서는 경계 복원 측량 등 지적 측량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지적 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 동안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택이 전파됐거나 유실돼 신축하는 데 필요한 지적 측량 수수료는 전액 감면하고 농경지 유실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 측량은 수수료의 절반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농경지 유실 등으로 경계가 훼손된 토지의 경계 복원을 위한 측량이 필요합니다. 지적 측량 수수료를 50%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게 되고요. 농가주택이 전파되었거나 유실되어서 주택을 신축하는 데 필요하시다고 하면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지적 측량을 신청하려는 주민은 토지가 있는 지자체 민원실의 지적 측량 접수 창구에 방문하거나 지적 측량 바로 처리센터 누리집 혹은 바로 처리 콜센터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적 측량이 신청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신청 토지의 피해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측량 수수료에 대한 감면이 적용됩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발생이 급증하면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 가금 계열화 사업자와 협의회를 갖고 국내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김길수 기자입니다. 올해 해외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149건이었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건수는 올해 상반기 483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해외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면서 올 겨울철 철새를 통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지난 26일엔 서울 경기 지역 야생조류 분변에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가금 계열화 사업자와 겨울철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국내 가금 농가 대부분은 계열화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닭이나 오리 등을 위탁 사육 중입니다. 올해 이제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주요 방역 주체인 그 가금 계열화 사업자들 모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이런 협의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영상회의로 진행된 협의회에선 최근 해외 발생 증가에 따른 국내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위험 전망을 공유하고 겨울철 방역관리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농식품부는 계열화 사업자가 겨울 전까지 계약 농가의 방역시설을 점검 보완하고 방역수칙 교육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축산 차량의 철새 도래지 진입을 막고 방역시설이 미흡한 농가는 가금 입식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 책임 강화를 위해 하반기 계열화 사업자별 방역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 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정부가 양봉산업 육성법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건데요. 정부는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시행을 위해 양봉 판매 등을 바탕으로 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8일부터 양봉산업 육성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봉산업 육성법은 농업과 생태계 유지 등 공익적 가치가 있는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지난해 8월에 제정된 이후 1년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양봉산업법에 따라 농식품부는 5년 단위의 양봉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연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육성 계획을 체계화할 예정입니다.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필요한 양봉산업 실태조사도 진행합니다. 조사 범위는 꿀벌 사육, 판매 현황 등으로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시행할 수 있고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농식품부는 효율적인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일부 업무를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농진청은 꿀벌 품종 개량 등 연구 개발을 맡고 산림청은 밀원 조성, 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양봉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력도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양봉 관련 연구소, 대학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인력 양성에 필요한 강의료, 실습 수당 등은 지원할 예정입니다. 양봉 산업을 좀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삼기 위한 법 시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봉 농가에 필요한 그 지원 대책들을 종합적인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일괄적이고 이렇게 포괄적인 그 대책이 가능해지는. 농식품부는 앞으로 양봉 농가도 시군구청에 농가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가 등록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9월에 확정, 안내될 예정입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NH농협은행이 한국판 그린 뉴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녹색금융사업단을 신설하고 8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녹색금융사업단은 오는 9월부터 녹색금융 등의 관련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며 농협은행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스마트팜 등 농업정책 사업에 5년간 총 8조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적극적인 금융 지원으로 농협은행이 그린 뉴딜 사업의 견고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농식품 펀드에 110억 원을 조성해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는 지역 1호 농식품 펀드인 힘내라 경북의 투자 운용사를 주식회사 이수 창업 투자로 정하고 오는 11월부터 8년간 운용할 계획이며 조성 금액의 60% 이상은 도내 농식품 경영체에 지분 또는 채권 투자 형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많은 청년들이 농촌에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봉화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시설 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봉화에 주소를 두고 태양광 발전 사업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자로 시설 자금은 100kW 이하 발전 설비 기준 최대 1억 원까지 연리 1%, 1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융자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군청 혁신전략사업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오는 11월 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군은 다수 주민이 참여한 마을회나 협동조합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28일부터 한식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식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과 고등학교, 평생교육기관 또는 한식 관련 비영리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원 등은 일정 수준의 교육시설과 강사 인력, 교육과정을 갖춘 경우 농식품부의 한식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향후 한식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안동 지역에서 생산된 멜론이 동남아시아 수출길에 올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멜론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과일인데요. 제철을 맞은 멜론의 효능을 현장에 나가 있는 권소환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멜론의 품종은 무려 100여 종으로 그 크기와 색, 맛과 향 또한 다양한데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품종은 이렇게 표면에 그물 무늬가 촘촘한 머스크 멜론입니다. 오늘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는 멜론에 대해 알아봅니다. 멜론에는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돼 있어 항산화 작용은 물론 신체 저항력을 강화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멜론 중에서도 베타카로틴을 많이 함유한 칸탈로프 멜론은 탁월한 항산화 효과를 인정받아 유럽에선 와인, 코코아와 함께 세계 3대 장수식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멜론은 비타민C가 풍부해 노화 방지에도 좋고 칼륨 함유량도 많아 피로회복과 이뇨작용은 물론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도 효과적이어서 혈압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수박보다 달면서도 당분의 대부분이 몸에 들어오면 바로 에너지화할 수 있는 단순당이어서 원기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매우 달고요. 그다음에 저희 식구들도 멜론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같은 더운 날 이제 멜론 같은 거를 먹으면 체력 보충도 되고 온몸에 기운이 솟는 것 같아요. 멜론 하나 먹으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멜론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또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식품인데요. 100g당 40kcal로 칼로리는 낮지만 포만감이 커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적합합니다. 또 수분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식이섬유인 팩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변비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멜론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쿠쿠미신이 포함돼 있어 고기 등 단백질 식품과 좋은 궁합을 자랑합니다. 이 효소는 소화를 촉진하는 한편 단백질이 효율적으로 에너지원이 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구강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므로 멜론을 먹은 직후 입안이 가렵거나 따끔거리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멜론은 수확 후 3, 4일 정도 상온에 놔두면 당도가 높아져 맛이 가장 좋은데요. 이번에는 맛있는 멜론 고르는 법 알려드립니다. 맛있는 멜론 고르는 법 궁금했던 분들 많으시죠? 그물 무늬가 있는 네트 멜론의 경우 이렇게 그물망이 촘촘하고 상온에서 후숙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집에서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멜론 빙수 만드는 법을 소개합니다.
지퍼백에 우유와 연유 4큰술을 넣고 얼립니다. 멜론은 반으로 자른 후 씨를 제거하고 멜론 과육을 동그란 모양으로 퍼냅니다. 얼린 우유를 곱게 깨서 멜론통 안에 쌓아 올립니다. 동그랗게 파낸 멜론 과육을 올려 장식해주면 멜론 빙수가 완성됩니다. 멜론은 상온에서 후숙해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장기 보관할 때는 신문지나 랩에 싸서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